네,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 여러 분야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계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항생제 디자인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쪽 저쪽 뉴스를 많이 듣는데 정말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번 이 항생제 개발하는 단계를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 과학자들이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특정 특성들을 찾아내죠. 그러면서 이런 분자 차원의 이런 것을 분석할 텐데 그러다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찾아내긴 했는데 이걸 실험해 보다 보니까 인간에게도 이 독성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러는 과정에 이 엄청난 경비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도 몇 년씩 걸리고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이 찾는 특성을 컴퓨터 안에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여기에 적합한 분자를 디자인해서 찾아내고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IBM 연구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바로 이 인공지능, 이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을 이용해서 이 AI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항생제를 디자인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이 IBM 연구가들은 이 방법을 이미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실험주에 적용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분자를 2가지나 찾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정도 과정이 과학자들은 사실은 몇 년씩 걸리는 과정인데 이번에 IBM AI 시스템은 이것을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항생제에 저항하는 그 병균들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면 병균들은 거기에 또 저항을 하는 힘을 키우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죠. 또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면 병균들은 또 힘이 더 커지고 이래서 정말 정말 새로운 그런 항생제 개발이 굉장히 신급한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간하고 병균들의 이 경쟁과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이 사실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명한 이래 현재까지 항생제 시대가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튜버클로시스나 이런 질병의 수많은 사망자를 죽는 걸 막아왔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항생제들은 이 제왕절개 수술이나 여러 가지 인공 관절 수술 등 그 다양한 수술을 하고 나서 또 2차 감염이 생길까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사용해 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항생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거의 모든 항생제가 이제 100년 가까우면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된 게 거의 모두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예. 다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이 너무 항생제를 과잉 사용하고 복용하고 처방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 항생제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농장에서도 가축들, 농작물에도 이 항생제가 오버유즈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예, 병균들이 저항을 점점 데벨롭하고 지금 그 코비드 바이러스도 자꾸 변이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항생제가 이 저항성이 이 코비드 팬데믹을 더 악화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코비드로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 안에서 처음에 막 오히려 더 감염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2차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 항생제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저항 박테리아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1년에 한 이런 저항 병균들, 슈퍼벅이라 그러죠. 이런 걸로 한 7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다 보면 2050년에 가서는요.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한답니다. 10 밀리언.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새로운 항생제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돈인데요. 이 사실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항생제 개발에서 아주 멀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생제 새 타입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는 수년 동안 세월이 걸리고 이러는 과정에 경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막상 개발해서 내놓으면 실패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오는 수익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이 항생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받고 뭐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복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먹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거의 뭐 평생 먹는 약이라 이 수익 면에서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약 개발하고 내놓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약회사들과 이런데 이 정부 차원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AI가 동원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주 현명한 컴퓨터가 동원이 돼가지고 훨씬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항생제가 개발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래서 IBM이 내놓은 이 AI 시스템이 이름이 뭐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데요. 이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그 펩타이드 몰레큘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네.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을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자들과 이들의 특성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모양새가 어떤 특성을 내는지 이런 걸 알게 되고 이 기본적인 룰을 터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AI 컴퓨터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독성이 없는 이런 약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걸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만족되는 것을 골라서 그 뒤에는 실험실에서 그 실험쥐에게 테스팅에 들어가는 이런 스텝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IBM의 AI가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귀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분 다 그 딥마인드라는 AI 들어보신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세돌 씨라고 그 바둑두는 이세돌 씨하고 컴퓨터하고 바둑 대회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당시에 이 AI가 딥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마인드가 네. 이게 최근에 이 단백질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폴딩되는 패턴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우리 귀에는 이게 알아냈네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이 과학계는 엄청난 성과라고 입을 모으는데 이 줄같이 된 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접혀내는 과정을 알아낸 것인데 사실 이 과정을 알아내려고 과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매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약을 디자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 딥마인드는 이제 구글이 사들여가지고 이 알파벳 그 모 회사의 독립적인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생물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의학을 바꿔놓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딥마인드 안에 이것을 담당하는 또 AI 이름이 알파폴드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단백질이 접히는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단백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미노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동글동글하게 줄줄이 매달린 진주 목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주 목걸이에 매달린 진주 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3차원적으로 접혀서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접혔느냐 이 모양에 따라서 그 특정 프로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결정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알파고를 개발한 프로그램 회사 딥마인드가 그냥 뭐 바둑으로 AI가 인간을 이겼다. 거기서 훨씬 더 많이 진보를 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컴퓨터가 인간이 컴퓨터의 상대가 되지 않죠. 네. 그때 그 바둑대 볼 때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바둑을 두면서도 컴퓨터는 그 순간에도 배워가면서 둔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스피드나 정확도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 프로틴 접히는 것을 알아내는 이 파워 경쟁 대회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딥마인드가 제출돼가지고 여기서 물론 1등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스피드와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예측도가 아주 정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AI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지만 디테일이 조금은 더 조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배워가고 있다고 하고요. 한 예로 이 독일의 이 과학자가 있는데요. 안드레이 루파스라는 과학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프로틴이 어떻게 접히고 3차원의 모양을 갖추는 연구해온 사람인데요. 불행히도 매번 실패만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알파 폴드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해봤더니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게 단 30분 만에 답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석하는 이 AI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게 정말 잘 되면 꼭 항생제 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흔히 듣는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도 과연 프로틴이 어떻게 잘못 접혀서 형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내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고 또 이미 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많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들이 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효율성이 높게 이걸 도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딥마인드는 이제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바둑을 가리키는 고 게임이나 스타크래프트에서 인간을 능가하면서 성장했다고 하고요. 이제는 우리는 게임에서 졸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MIT에서도 AI를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MIT AI도 있습니다. MIT 연구팀이 지금 여기는 좀 더 광범위하다기보다는 좀 이 항생제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한층 더 빠르게 경비를 크게 줄이면서 새로운 항생제를 어떻게 개발할까에 고민을 해온 것인데 이 MIT AI는 그 인간의 신경계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고 그런 방식을 컴퓨터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역시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서 이 항생 작용을 가진 분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낸 가장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10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인데 물론 효율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내고 또 동시에 저항력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데 실험하면서 뭐 저항력이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나 하는데 이 저항력이 생긴다면 보통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게 곧바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엄청 빠르네요. 그래서 MIT도 이렇게 AI를 이용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요. 여기도 며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면 수년 동안 걸릴 것을 이 AI는 며칠 만에 해낸다고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MIT 팀은 이렇게 해서 골라낸 것을 다음 단계는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일반적인 실험이 실험쥐에서 해가지고 이거 참 보기 좋다, 성공이 높아 보이네 했어도 실제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적용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AI를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AI도 AI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오히려 그때 이 세상을 테이크오버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MIT 그룹하고 IBM 모델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적도 많은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MIT 연구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특성을 가진 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AI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해서 IBM 모델은 훨씬 더 이 AI를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이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면 IBM은 한 10만 개 정도 데이터로 치면 이 IBM은 170만 개니까 큰 차이가 나죠. 이런 것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이것의 그 사용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용도
또 창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이 IBM 모델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 이 백신, 이 치료에도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물론 항생제 저항 박테리아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흡수시킬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효율성 있는 에너지 개발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이 생물체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진화, 과연 어느 쪽이 빠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균들과 인간의 그 arms race라고 그러죠. 무기 경쟁.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 다양한 방법에 변이를 하고 이제 저항하는 능력으로 대처를 하고, 인간은 또 거기다가 또 그것을 또 만드는, 지금 박신도 나와 있지만은 이 박신도 약간 거기서 플랫폼에서 변형을 시켜서 또 그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생제도 사실 그동안 보면 프라이머리가 있었고 세컨더리가 있었고 뭐 터시어리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점점 거기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병균들하고 인간하고 정말 이 싸움 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선제 공격은 살아있는 이 동식물이 하지 AI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AI는 방어 쪽 아닙니까? AI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좋은 그 도구가 되겠죠. 그 스피드면이나 정확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몇백 배, 몇천 배를 더 빨리 해낼 수 있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